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또 하늘 높이 쐈다. 이렇게 쭉 쏘지 않고 하늘 높이 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오늘 충남 지역 방문했거든요. 현충사를 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딸 박근혜 대통령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와 있군요. 오늘 저녁 9시에 예정돼 있던 최고위원회 취소됐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공천 김무성 대표와 승부수를 과연 어떻게 던질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사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미사일 도발 이런 식으로 또 쏘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숙천에서 쐈고요. 지난 3월 10일에는 황주에서 쐈고 그 전에는 원산 쪽에서 쐈는데 이번에는 800km를 날아간 걸로 봐서는 노동으로 판단되고요. 황주에서는 500km가 가서 스커드, 그다음에 과거 원산에서 쏜 거는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만 오늘 두 발 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100%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는 바다에 떨어졌고 하나는 공중 폭발했거나 레이더에서 잘못 보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레이더 실력으로 잘못 봤을 가능성은 좀 낮고요. 현재 17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동 미사일이 개발된 거는 1990년도고 첫 번째 그 시험 발사한 거는 93년도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해서 실전 배치 시작한 게 97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97년도에 실전 배치했던 미사일들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요번에 그 한 발이 낡은 걸 쐈다가 공중에 폭발한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천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그리느라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터진 것처럼 그렸습니다만 17km니까 처음에 올라가다 터졌다 그 얘기군요. 바로 터진 거죠. 그거는 저기 로켓이나 우주 발사체는요. 그 연료를 쉽게 말하면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연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랑 같이 섞는 액체 산소가 있습니다. 그게 섞여서 폭발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진동이 세면은 그게 새버려 갖고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탄두가 터진 게 아니라 연료하고 산소가 섞이면서 폭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한테 좀 혼 좀 났겠네요. 야, 이거 두 발 잘 쏘라 그랬더니 하나는 그냥 잘 날아갔지만 하나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서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저 군수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1호 행사할 때는 반드시 A급 무기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야전에는 뭐 상당히 정비가 엉망이고 그 전에 우리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북한은 그 지하에다가 무기고를 해놨는데 그걸 꺼내서 말리는 장면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호 행사에 들어간 것만은 A급으로 하는데 저게 저렇게 사고 났다면은 상당히 혼날 겁니다. 자, 일단 그동안 3월 15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이 자, 우리 이제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할 거다. 핵무기 소형화하고 다양한 노력을 할 거다 그랬거든요. 자, 이 일환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쏜 것은 3월 15일 날 김정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쏜 건데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면은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여러 종류의 그 탄도 로켓을 시험 발사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핵탄두를 폭발 실험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먼저 얘기했던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그 여러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라. 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발사를 보면은 800km를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이번에요? 예, 요번에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희 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바다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폭발을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상공이나 아니면 일본 뭐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 상공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 그 핵물질만 없지, 플루톤만 없지, 이 기폭 장치를 가지고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면에 닿기 전에, 해수면에 닿기 전에 터지도록 설계했다. 그 정교함을 맞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현대의 지대지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현무도 그런데요. 땅에 딱 맞아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상공에서 쫙 찢어지면은 자탄이라고 하는 것, 클러스터가 쫙 나와가지고 이 수류탄 같은 것들이 나와갖고 그게 사방으로 터지면서 전 지역을 초토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쐈을 수도 있고요. 자탄 방식인지 아니면은 지금 왜 중국에서 미국 함대가 몰려면 함대를 맞추기 위해서 ASBN,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을 동풍 21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2014년 3월에도 이제 북한은 동쪽 바다를 향해서 노동미사일 쏘았는데 그때도 멀리 쏜 게 아니라 하늘 높이 쐈잖아요. 자,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드 논란 때 저희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이제 고각 발사인데요. 네. 그 고각으로 쏘게 되면은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스커드나 네. 노동이나 다 올라가는데 네. 위로 쏴버리면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떨어지게 되면 지구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빨라서 네. 우리의 패트리어트 팩2나 네. 팩3를 요격이 어렵다. 훨씬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요격하는 사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보는 그런 정보를 보면 노송 미사일이라는 게 이렇게 워낙 사거리가 길기로 1000km가 넘기 때문에 북한에 쏘면 일본을 겨냥할 수는 있어도 한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한테 노동 미사일은 큰 위협이 아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저런 장면인데요. 저렇게 위로 안 쏠 것이다. 밑으로만 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설명해왔지만 2년 전에 그리고 오늘까지 2번이나 하늘 높이 쏘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작전은 상대방의 뒤통수 치기, 생각하지 네. 못한 것. 이 정보 분야하고 작전 분야에서 유통되는 유명한 영어가요. 네. Think the unthinkable. 예.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하고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상상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돌리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think the unthinkable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사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상상력 싸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작년도에도 노동미사일을 쏘고 네. 또 옛날에도 쐈다 그래서 네. 매년 하는 행사니까 저게 같은 그 실력일 거다. 네. 같은 능력일 거라 보면 큰 오산입니다. 저게 네. 그 미국의 위성 사진을 보면은 네. 매년 조금씩 네. 정밀도가 그 강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CEP라 해서 Circle of Error Probability 그래서 네. 목표 지점에서 뭐 1km씩 떨어졌다가 이게 금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3월 10일 날 스커드 ER형을 쐈을 때 네. 정확히 목표 지점을 타격을 했다고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어요. 네. 타격을 했습니다. 3을 정확히 맞췄고 네. 오늘 거도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폭발시켰지만은 공중에 폭발 안 시켰다면은 정확히 목표를 맞출 만큼 네. 정밀 유도 장치가 발달을 해서 네. 점점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2발 쏘았는데 한 발이 이제 쏘자마자 터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게 전혀 아닌 거군요. 아닙니다. 지금 그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엔진이 폭발했는지 몰라도 이 유도라고 하는 거는요. 네. 날아가면서 꼬리 날개를 약간씩 돌려갖고 자세를 잡으면서 네. 정확한 위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금방 얘기하시는 CEP가 우리는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네. 저거를 이제 킬로미터 단위에서 미터 단위로 줄이게 되면 상당히 네. 위협적입니다. 아, 더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다. 우리 현무 미사일은 이제 100m 단위, 100대 네. 미터 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네. 아직 쟤네들은 킬로미터 단위인데 저게 점점 정교해지면 네. 정밀 사격이 가능해지죠. 아니, 북한처럼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과학자 거리 이런 걸로 보아서 과학자들 잘 대우해 주는 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휴대전화 만드는 거나 뭐 이런 소형 제품 만들 때 보면 조잡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건 이렇게 잘 만들어 가죠? 그게 북한 자체 기술도 있지만은 네. 중국에서 은퇴한 네. 미사일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네. 노는이 대접받는다고 네. 북한에다가 그 기술을 갖다 자꾸 전수를 하고 또 러시아 기술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핵무기 관련 기술을 자꾸 이제 북한에 전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핵무장력이나 네. 미사일 기술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도 과거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아주 정교한 무기 잘 만드는데 네.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아주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중국이.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역량을 국방 그리고 네. 무기 개발하면 쏟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뇌, 자산을 과연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쓸 것인지, 남을 위협한 데 쓸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북한도 그 잘못된 선택이나마 계속 정교화되고 있다는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유독요, 우리가 3월달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 몇 가지 일련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심리전이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결국 오늘까지 계속된 그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계속 이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와의 바둑이 있었는데 지금 한미 연합군대 이 조선인민군이
세계의 대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싸움 하고 있는 건데 자, 북한은 1월 달에 핵실험하고 2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면은 2월 말부터 3, 4월에 우리가 훈련한다는 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간에 어떻게 할까를 미리 플랜을 짜겠죠. 우리가 지금 작게 501호를 만들어서 그걸 전기 연습하듯이 쟤네도 작전 계획을 짜놓고 그거 순서에 따라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 무기 실험한 게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형 방사포는 저게 계룡대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계룡대를 공격한다. 대전 외곽이죠.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현재 요격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격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핵탄두 소형화. 요거는 자기들이 저걸 실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뭐 아시아 지역 정도는 그러니까 괌 정도까지는 당연히 저걸 실어서 때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3월 10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00km를 쏴가지고 부산항이나 포항에서 우리 저 작전하고 있는 너희들 뭐 참수부대니 뭐 참수작전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핵 추진 항모 뭐 강습선단이 와가지고 그 남포나 원산에다가 상륙작전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괴멸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3월 10일 보여줬고 3월 15일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미국에 쏠 수 있다라는 기술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지상에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대기권 재진입할 때 이런 뜨거운 열도 견딜 수 있다는 거 저렇게 김정은이 저 물체놓고 활짝 웃고 있잖아요. 자, 저런 점도 있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이정훈 편집위원께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신 게 있죠. 그냥 처음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사진을 쭉 뽑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3월 쭉 나온 사진을 보시면요. 김정은이 입은 옷이 똑같습니다. 외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정보기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이점은 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는 거하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따라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연습에 들어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참수작전을 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본인은 어디에 숨어버리고 숨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리더십을 상실한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같은 날 찍어 놨다가 지금 차례로 방출한다. 근데 저렇게 하려면 저런 준비를 하면 옷을 좀 바꿔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 최고 전원이라서 하지 못하고 안경과 장갑을 벗었다 꼈다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추측인데 이거는 한번 관련 기관에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외투가 여러 벌 있어서 뭐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옷만 고집해서 있는 사람. 김정은 아닌가 보군요. 김정은이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녔는데요. 그 겨울 내내 똑같은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그 수령이 현지도 할 때 나는 이걸 입고 다닌다는 게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게 몇 번 있을 수도 있어요. 때가 묻어도 같은 걸 입고 같은 그 디자인을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3월 9일자, 3월 11일자, 15일자 계속 이렇게 김정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오는데 헬기 날아가던데 아마 대통령 지방 행사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당당하게 합니다. 근데 김정은 동선을 지금 수많은 정보기관이 짐작컨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보기관의 화이트나 블랙 요원들은 서울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왜? 북한이 지금 핵 위기를 일으켰는데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다 와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의 모체들은 다 지금 저걸 지켜볼 텐데 김정은 동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사진이 나온다. 그건 미리 찍어놓은 거고 찍어놨는데 아마 저걸 할 때 좀 옷도 바꿔 입고 좀 며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일에 다 한 게 아닌가. 그거는 절대 존엄이라서 그럴 거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제가 제가 뭐 자, 3월 9일 날은 저게 이제 태생이 갔습니다. 남포에 갔죠. 그다음에 3월 10일 날은 황주 갔어요. 황해북도 황주 갔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것도 아마 남포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포 갔다 황주 갔다 다시 남포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럴 배짱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정찰선이 보고 있고 사전에 그다음에 이제 참수작전을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 이정훈 그 편집위원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저 사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게요. 네. 3월 들어서는 꽃샘추위가 그렇게 춥게 안 왔거든요. 네. 물론 뭐 북한이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춥다고는 하지만 네. 저런 털 모자를 쓰고 털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웠나. 네. 아마 이제 사진을 촬영한 시점도 1월이나 뭐 2월 초 정도로 네. 아주 이제 추운 시점에 미리 촬영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에서 과연 그렇죠. 3월 9일 날 남포의 기온이 어땠는지, 아침 최저 기온이 어땠는지 그럼 다 점검을 하겠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뭐 이런저런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김정은도 이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게 사전에 찍어놓은 거를 1년에 내놨다면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돼서 3월 이후엔 과연 어디 있었을까? 과거에 숨는 데가 있었다면서요. 땅굴이겠죠. 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핵전쟁에 대비한 지하 벙커는 다 있습니다. 9.11 때 보게 되면은 부시 대통령이 벙커에 들어가는 대목이 그 사람이 쓴 자서전, 디시전 포인트, 결정의 순간들에 보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있고요. 이북도 있는데 그곳이 평양 삼석구역 대성산에 있는 국사봉 밑에 지하 땅굴인데 거기를 철봉각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떤 건물 이름에 각자를 많이 붙이는데 철봉은 이 철봉이 아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쇠철자에다가 벌봉자. 이 철봉, 턱걸이 하는 철봉이 아니고 아마 거기가 아마 벌이 많이 사는 단단한 무슨 바위산이었는지 그 밑에 철봉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평양시에 가면 삼석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산이 하나 있나 보군요. 대성산. 거기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국사봉. 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삼석구역에 김일성 태양궁전이 거기 있고 기념궁전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삼석구역에서 김정일이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석구역에 별채, 삼석구역 별채에 김정일이 별채가 있었는데 그 별채에서 김정일이 자랐고 바로 옆에 그 장성택 김경희가 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대성산 근처가 바로 북한의 최고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들이 바로 거기 산의 근처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에서부터 대성산 철공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지하 엘리베이터로 집무실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 터널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하철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거겠죠? 네, 지하철도는 우리 얘기하는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거는 별도로 수령 가족만 숨을 수 있는 지하 벙커, 전쟁 주의소가 되죠. 전쟁 주의소가 있다. 그거는 미국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물리치는 걸프전을 할 때 이거 깊이 파야 되겠구나 해서 김정일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시대 때 만든 거죠. 그렇죠.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3년 전쯤에. 근데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저 공사를 한 탈북자가 내려와서 그 당시 안기부에 증언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직접 했던 분이 탈북을 했군요. 그래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저기 빠진 얘기가 하나가 김정일 집무실에 한 칸이 자체가 엘리베이터인데 거기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미군의 폭격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터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일하고 있으면 집무실 자체가 쭉 내려간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그건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인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철봉각을 인터넷 쳐보면요. 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 구조는 지하 1, 2층으로 돼 있고요. 1층에 야전지휘소가 있고 그 2층에는 간부 사무실이 있는데 네 번째 방이 과거에 김정일 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은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다라는 지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공사한 사람 얘기했으니까 맞죠, 여기에. 입구에서 네 번째 방이다. 물론 이제 방도 자꾸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설계 단계에서 초기 공사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북한이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휴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까지 다 파악이 됐다는 것. 자, 이제 복장과 그날의 그 남포 지역의 기온 따지면 이렇게 쭉쭉쭉쭉 같은 옷 입었던 김정은의 동선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이제 충청남도 방문했는데 이 경찰대학교 합동 임용식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얘기. 자, 역시 이제 우리 경찰 임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부를 특별히 해놓은 게 있는 거죠. 자, 네, 오늘 그 경찰대와 그 간부 후보생 합동 임용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합동 임용식 이후에 현충사로 박 대통령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충사는 1966년도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은 성역화된 곳을 이 따님이 대통령에 대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찰대학교가 이제 경기도에 있다가 충남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이제 새로 졸업하는 임용식 장면까지 갔고 간 김에 근처에 있는 아산 현충사를 찾았군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는 경찰 간부 임용실에 가서는 대테러를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충사를 간 거는 안보를 강조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이버 테러법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강화하라는 하나의 무언의 지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고 보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가 있었던 그날도 아산에 있는 삽교천 방조제 갔다가 올라온 길에 헬기를 타고 현충원 산 위쪽을 좀 순회 비행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26 때 바로 그때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날 낮에 있었던 아산만 거기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하고 오시고 저녁에 그 만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그 제가 생전에 기억하기로는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존경의 염을 바로 아산 현충사에 놔뒀고 네.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같은 입장이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원균회에서 모함받아 그 사건 박탈된 다음에 네. 그걸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그 음모 때문에 네. 사형 선고까지 받고 네. 그다음 복귀한 다음에 그 어떤 백의종군한다. 네. 같은 이미지를 갖다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자신과 이제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자, 박정희 대통령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서 나무를 심는 기념 식수라는 장면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는데 76년 4월 28일로 지금 나무 기둥에 새겨져 있군요. 자, 76년이니까 정확하게 30년 전, 40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순신 네. 장군을 이제 존경하셔가지고, 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서. 내 한 몸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한 목숨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이순신 장군하고 네. 그 인맥상통한다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충남 일정 사실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충남 일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천 문제를 언급할 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소식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 점점 정교해진다는 것. 그러나 우리들은 김정은의 위치와 다양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정리했습니다.